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새해 복 많으십시오는 뭐야?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촬영은 지금 12월 아직 크리스마스 전인데 영상은 이제 1월 달에 나갈 겁니다. 예, 새해는 유니폼을 입고 또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네, 행복하게 지냈다는데 지금 오늘 이제 되게 우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새벽 3시에 갑자기 오늘 녹화하러 못 오겠다고 그래서 뭔 소리 갑자기 새벽 3시에 뭔 소리냐 했더니 뭐였습니까? 갑자기 저도 새벽 3시에 메일함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병무청에서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동원 소집령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망했다, 내일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새벽에 떡하니 보낼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 이제 그 전시 동원 그 소집 그 메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편으로 보통 이제 오는데 뭐 메일로 확인했다네. 그래서 전시가 돼서 동원령 소집령이 내려지면 어디로 와라, 다음날 2시까지 어디로 와라, 요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올해 전역을 해가지고 이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이게 지금 빨리 이제 국방부에서 빨리 나를 부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난 이걸 확인을 하고서 아침에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하면서 뭐지 이거 지금 농담인 건가 진지한 건가 한참 속으로 고민을 했어 지금. 전 정말 진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난 농담인가 뭐 딴 일이 있는데 이거 갖고 그냥 웃자고 보낸 건가 했는데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 진짜 PTSD가 장난 아니게 와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거 무시 못하는 성격인 사람들. 저도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전 6월 30일 날, 7월 2일 날 전역했구나. 전역하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필리핀 가 있었는데, 필리핀 가 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이상한 거 날라왔다고 어디로 빨리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나도 그거 처음 받아봤으니까, 전역하고 나서 처음 받아봤으니까 이거 뭐냐 이거 지금 요새 제가 그때 나가 있을 때가 2011년이었으니까 그때 한창 그 뭐 남북관계 별로 약간 안 좋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야 이거 드디어 일이 났구나, 뭔가 소집하는구나 했었는데 아니었죠. 그거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와 있습니다. 예.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인 이야기 읽기 6번째 영상이 아니죠. 영상으로 치면 한 10몇 번째 영상인데 네. 책은 이제 6번째, 본편은 6번째입니다. 제목이 팍스 로마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이데올로기적인 단어죠. 정치적인 표현이고. 팍스 로마나.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 영어의 피스,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뭐 로마에 따른 뭐 그런 뜻이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새도 그래서 많이 일상적으로 정치학 용어에서 사용이 되죠. 팍스 뭐뭐뭐, 팍스 뭐뭐,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아, 팍스 몽골리카나라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팍스 몽골리카나.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그 아래 그냥 조용해지는, 약간 잠잠해지는 그런 식의 평화를 가리킬 때 팍스 뭐뭐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팍스 로마나. 약간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여우들이 잠잠해졌다는 표현. 그렇죠. 그렇죠. 최근까지도 사실 국제관계가 뭐 유엔이 만들어지고 1인 1표, 1한국가 한 표고 뭐 민주적 사실 국제질서는 결국 민주적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최근까지도 미국이 거의 원탑으로서 세계 경찰국가 막 운운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2000년 전에는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 세계라고 부를 만한 지중해 세계. 전역에 있어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이게 걸치는 3개 대륙에 걸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번 권에서 우리가 다루는 중심 인물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던 그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그 인물이 사실상 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시작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나로 인해서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선전 문구로 내세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또 팍스 로마나라는 부제가 적절하다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이제 통치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중에서 주요한 사항들만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 첫 번째로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격적으로 공화정 복귀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전을 끝냈어요. 안토니우스와의 대결에서 결국 그 세력을 이제 몰락시키고 지중해 세력 전체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그 수하의 병력이 뭐 50만, 60만 엄청난 병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러면 짱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누가 뭐라고 어떻게 반항을 해 감히. 그리고 카이사르랑 달라서 카이사르는 반대파들 다 용서해주고 오고 싶으면 왔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 다 해줬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원로는 숙청을 네, 했죠. 다 갖다 죽여버렸어요. 안토니우스랑 같이 손잡고서 반카이사르파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돼도 누가 뭐라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때, 물론 다른 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갑자기 원로원 회의에 딱 가가지고 BC 27년에 1월 13일에 나는 공화정 복귀를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오노 나나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내려놓기로 했던 권력들은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던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페이크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천재인 게, 앞에 사례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공화정을 약간 조금 변형시키는 듯한 통치 행위를 했다가 바로 암살당해버린 카이사르라는 이제 선례가 있다 보니까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전통 귀족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 실권을 챙기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한 건데, 공화정 복귀가 그래서 되게 좀 엄청난 지략 싸움을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공화정 복귀라는 걸 해도, 그러니까 공화정 복귀라는 말이 정확히 얘기하면 원로원 그 귀족들한테 힘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가만 보면 이제 시오나미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실은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5년 연속으로 지금 집정관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총 7번, 벌써 7번째, 이 선언을 했을 당시에 이미 7번째 집정관을 하고 있었고, 그 정도면 독재관이죠. 그 이후에도 4년을 더 연속으로 집정관을 했대요. 이 선언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계속 집정관을 했다는 거죠. 누가 딴 사람 나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나올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임페라토르라는 그 칭호를 세습 권리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받았대. 임페라토르는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지휘관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걸 세습 권리로 자기가 취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1인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원래 이제 원로원에서 최고 참 의원이 이제 갖는, 그래서 발언권도 우선으로 갖고 뭘 이제 조언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위원회 구성할 때 막 가장 힘쓸어주는 그런 사람이란 의미였는데, 이걸 옥타비아누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보면은 이 엠페라토르 말고도 이제 막 호민관 칭호도 없고 최고 대제사장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화정 시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킹과 제네럴 엠페러가 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로원 의원들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튼 감사하다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에 늘 붙죠. 이 로마 사람들은 이름이 맨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별명들을 자주 붙이는데, 예. 자기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 남이 붙여주기도 하고 붙이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라는 걸 상당히 좋아해서 그걸 거기다 붙였대. 아우구스투스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우토리타스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위엄이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최고의 권위인 존엄한 자, 이런 의미니까 그걸 갖다 붙였고, 나중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이제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이후에 이제 후계자들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그냥 갖다 붙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원로원이 알았을까 몰랐을까라고 했잖아요. 제가 김덕수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는 이 알력 싸움이 좀 미묘한 알력 싸움이 있었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겠죠. 얘네는 정치 구단들이야. 얘네들 원로원에 있는 깔려있는 애들은. 근데 또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정치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허용해준 측면들이 있었다. 이르기 이제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시오나라의 로만 이야기에서는 원로원 의원들은 그냥 바보 똥 멍청이 정도로 묘사되는 감이 좀 있는데 사실 근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공화정 로마를 뭐 600년 가까이 이제 이끌어왔던 그 계급의 후예들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리는 없고 얘기도 다 됐을 거고 뭐 하는지 네. 다 얘기했을 텐데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미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튼 내려놓겠다고 해주니까 우리는 박수는 쳐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렇게 위장된 공화정 복귀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읽는 그 사건을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국정 운영을 누가 하느냐인 거죠. 네. 그전까지는 공화정 로마에서는 원로원 주도의 국정 운영이 지속되어 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평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민회라는 게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평민들의 힘 가지고는 국가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는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공화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로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이기 네. 때문에 그 민회 투표라는 것도 민회 그 세 가지 종류의 민회도 다들 평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과반을 행사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인원은 이쪽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투표권 자체가 비대칭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원이 주도했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이 국정 운영을 사실상 자기가 가져와 버립니다. 이때 이제 한 게 뭐냐면 제1인자 보좌위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콘실리움 프린케피움이라는 거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구성원이 최고 지도자였던 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집정관이 들어가고 법무관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그 각종 그 각급 공직자들 있잖아요. 명예로운 그 사다리 올라가는 뭐 거기 그 사람들도 거기 참여하고 플러스 원로원에서 추첨된 의원 15인, 나중에 20인으로 이제 확장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는데 누구 의견이 거기서 나오겠냐고. 거기서 누구 뭐 의견 당연히 들었겠냐고. 뭐 그렇죠. 사실상 원로원 의도의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호민관 특권을 아우구스투스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민관 특권의 핵심은 뭐예요? 원로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비토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것도 다 비토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 하나가 작정하고서 반대하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게 만드는 권한. 이게 그렇죠. 호민관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는 예전에 이제 평민 투쟁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카이사르 시기에 특히. 그러니까 이거를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당연히 이 아우구스투스가 집정관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법제도 만들 수 있고 뭐 하지만 내가 집정관 그만하더라도 이 특권을 갖고 있으면 내 말대로 안 하면 거부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 운영의 핵심 그 인재 풀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싫으면 반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가 돼버려. 이거 그냥 여기다가 최고 군사 지휘권까지 더해지면 그냥 황제인 거지 뭐. 그쵸. 말을 뭐라고 하든지 그냥 황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지정을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속주를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개편했다라는 거. 이게 저희 까마득한 먼 옛날에 그라쿠스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도 좀 중요한 문제였다는 게 좀 핵심인 거죠. 그쵸. 이제 그때도 예전부터 이 속주 총독들이 한몫 크게 챙겨 먹기로 유명했었습니다. 로마의 속주 총독들은. 그래서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돈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원로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음 속주 어디로 갈지를 정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추첨이고 자시고 이미 돈을 쓰면 다 됩니다. 그게. 그럼 돈을 많이 썼으니까 가서 쓴 거 이상으로 긁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속주 총독들한테 대부분 가지고 있었대요. 속주 총독 한 번 하고 오면은 뭐 몇 대가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속주 이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꽤 많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꿉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황제 속주와 원로원 속주라고 이제 여기서 쓰는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원로원 속주는 속주가 된 지가 오래돼서 좀 이제 뭐 큰 싸움 같은 건 안 날 만한 안정적인 동네. 거기는 원로원 니들이 예전처럼 해. 거기는 내가 줄게. 약간 이제 뼈다귀 하나씩 물려주고. 하지만 이제 군사적인 좀 필요가 있는 지역들 또는 속주가 된 지 얼마 안 된 지역들은 황제 속주라고 지정해서 거기는 황제가 임명한 총독들이 가서 이제 거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 총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견제 장치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전처럼 한몫 크게 챙기기 어렵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혁들의 이제 의미가 이제 아까 말했던 행정적인 신뢰성 확보하는 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기존에 말했듯이 속주는 약간 부정재산 축적의 네. 장이었다면은 이제 이거를 황제 휘하로 속주를 편입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막은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직이 세금 징수와 관련된 기관이죠. 그 바로 황제 재무관, 그거는 프로크라토르 임페리알리, 이름도 어려운 그런 관직을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재무관은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로원도 아니고 기사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사 계급이 원로원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황제의 국정 운영을 좀 도맡아서 하는 이제 행정 관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전통적으로 공화정 로마에서는 민간 업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네. 민간 업자들한테 이 동네에서 세금 누가 많이 가져올래 입찰 붙여가지고 저요 하면은 갖다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징수업자는 그 동네에서 그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 말에 뭐 삼종의 문란 뭐 나오는 때처럼 유명하죠. 세금 낼 때 막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막 세금 내고 막 별의별 짓들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로마인 이야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시오노 나라미는 로마를 사랑하니까. 근데 실제로 당시에 관련된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때 세금 징수업자들의 그 난행이라고 예. 해야지. 그 어지러운 그 일들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사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성경 설교하실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구스투스 때 이걸 다 이제 바꿨단 말이죠. 민간징수업제를 바꿔버리고, 관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걷어오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세금 징수업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나라에서 내라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식의 설명은 틀렸어요. 복음서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임명한 사람, 그러니까 세금 징수업자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봤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될 수 있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오케이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추가로 뭐 더 엄청나게 걷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은 되지 않아. 이미 이제 그건 좀 지난 얘기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황제 속주와 원론 속주를 나눴다는 거에 대해서 그 최근에 번역되고 있는 그 몸진을 로마사의 몸진이라는 되게 옛날 학자가 있는데, 옛날 독일 학자. 막스 베버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옛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속주를 나눈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 봐라, 공화정을 좀 부활한 것 같다. 이때는 원로원과 황제가 좀 두 실질적인 세력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실상 보면 아니죠. 그렇죠. 실상 보면 전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 속주 총독을 예전만큼 사람들이 하려고 안 해요. 왜냐면 한몫을 챙길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지. 사람이 나한테 권한이 없게 뺏겼다, 내 권한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주고 뭐 해주고 하면은 또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내 실권 없는 거 다 알아. 근데 사람들이 뭐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그냥 그 잡벅에 취해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원로원 의원에게도 원로원 속주가 사실 예전만큼 실권이 없고 경제적 이득 취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정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주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좀 고맙죠.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라도 필요한 거지. 원로원 계급은 우리가 몇백 년을 이어온 이 계급인데 하면서 저는 그 정도로 봐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자, 그럼 중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초기에 이제 어떻게 제국을 만들 것인가에서 이제 황제를 사실상 이제 황제의 권력을 세워가고 통치 기구를 만들고 또 속주를 재편하면서 사실상 이제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체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초기에는. 그럼 중기에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제국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이겠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책에서 재밌게 봤던 게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이거 요새 2023년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2050년 되면 뭐 인구가 뭐 얼마로 줄 거다 뭐 이런 얘기. 2050년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가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인구가 3천만 명이 되니 어째느니 하면서 막 극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재정이 안정화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건 전쟁으로 예전만큼 끌려가지도 않고 거기에 필요한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끌어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 평화가 이어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잘 돌아가, 제국은 부유해져,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인맥을 쌓을 필요도 없었죠.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게 로마의 결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예전에 구름 촉방에 올렸다는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보통의 많은 결혼들은 이 정략 결혼이었단 말이죠. 결혼하고 맞습니다. 이혼하고 하는 거 너무 쉬워요. 당연한 거고 아무도 이당하지 않아. 특히 이제 이 지배계층에서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인맥을 쌓고 나의 그 지원군을 만들고 재정적인, 정치적인.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접전관이 되고 총독으로 나가서 한몫 챙겨오고, 그럼 총독이 됐으니까 우리 가문에도 집정관이 된 사람이 생기고, 이게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권인이 그렇죠. 뭐 이런 게 생겨 나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 가문을 그렇게 번성시켜. 근데 앞서 말한 그 개혁 조치 때문에 총독으로 나가도 해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집정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권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황제가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애써서 인맥 결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하더라도 애들을 열심히 낳지도 않아. 애들을 안 낳아도 혼자서 부유해졌으니까 노예 사다가 일 시켜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게 되니까 애를 안 낳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두 개의 법을 만들자. 하나는 간통처벌법, 또 하나는 미혼자, 독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아,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을 예전에는 사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여전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부장이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처벌하면 돼. 남성에 대한 처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죠. 가부장권이 이제 그래가지고 행사를 해서 죽이기도 할 수 있었어요. 가부장의 권한을 행사를 해서. 내지는 간통이 드러나면 그냥 이혼하고 끝내면 돼. 보통 이제 서로 명문 가문들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뭐 더 이상 나가지는 않는데, 왜냐면 서로 이제 면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또 어떻게 또 엮일 수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딸이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그 남편이 와서 막 항의하면은, 아 미안해, 이혼하고 다른 딸을 주기도 하고, 뭐 우리 가문에 누구 다른 사람, 왜냐면 가문끼리의 결합이니까 이건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 정도로 취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끄집어 와서 간통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거. 그러니까 결혼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또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바람직한 결혼의 연령도 나와. 너무 나이 이렇게... 많은 남자랑 너무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건 바람직한 결혼에 들어가지 않아. 법적으로는 미혼으로 들어가 버리는, 독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의 독신 여성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5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50세 이전이라도 2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결혼할 때까지 매년 그 재산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내는 거죠. 독신세 같은 걸 이제 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이제 그런 불리함이 있었고,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낳아야만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됐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법정 상속인이면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 내 부인한테 유산이 상속되는 거잖아. 이게 법정 상속인이에요. 근데 이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기증했다라는 거죠.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키케로가 돈 많이 번 이유는 당시 로마에는 변호를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제도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키케로는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나중에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내 유산의 얼마는 누구에게 주라고 지명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키케로는. 약간 편법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산 증식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애를 안 낳으면 그걸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야. 물론 네 아빠가 주는 건 받아, 뭐 네 엄마가 주는 건 받아. 근데 다른 사람, 남이 주는 건 못 받아. 애 낳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선거로 뽑히는 공직에서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 우선,
자식이 있는 사람 중에는 많이 난 사람이 우선.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저출산 대책에서 중요한 거는 상속이라든가 그런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재산은 이제 뭐 신성한 권리라고 하면서 절대 손 못 대겠는데, 아구투스는 그런 거 없고, 너네들 결혼하고 이 법 안 지키면은 너네들 재산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이제 좀 선포를 한 거죠. 그런 식 어떻게 보면 이 관료제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에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게 또 이 저출산 대책. 국가의 이제 통제가 강해되는 거예요. 가정까지 국가의 통제 손이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참 불리해지는 거지. 이제 물론 나한테 유산을 누가 줄 것 같진 않지만 나 같은 독신자들에게는 예, 책 물려줘야죠. 물려주는 건 가능해.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또 하나 이제 군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공화정 말기 어떤 혼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군대들이 좀 사유화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군대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큰 것보다는 자기 주인한테, 카이사라든가 그런 장군한테 좀 충성을 바친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분열이 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구투스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딱 정리한 거죠. 네. 일단 점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일단 병력을 감축합니다. 상비고 이제 그 이전에 내전을 거치면서 50만, 60만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었던 그 군대를 20만 명 이하로 감축을 시켰어요. 다 제대시켜 버린 거죠. 물론 제대시켜서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고 이 제대한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가지고 이제 도시를 건설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도시가 이 빌립보. 필리피 카이사르?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던 거긴가요? 가이사르 빌립보는 그건 유대인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 유대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게 가이사르 빌립보고, 이 빌립보는 그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입니다. 네. 여기에 전역한 제대한 병사들을 다 갖다가 집단 이주시켜가지고, 원래 그전에 조그만한 마을이었는데 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시민권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는 다 시민권자들로 세워진 도시라서 바울이 그 편지 쓸 때 보면은 빌립보서 후반부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 동네 사람들이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뭐 그런 차원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였어요. 처음에 28개 구단에서 나중에 25개 구단까지. 한 개 군단은 6천 명 정도 되니까 15만 명 정도로 줄인 거죠. 25개 군단 하면은. 많이 줄였네요. 네. 근데 좀 더 중요한 이 변화는 뭐냐면 상비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그때까지 이제 필요가 생기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 모집하다가 뽑아다가 이제 군대를 구성하는 게 그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도 군대를 모아다가 방어를 하도록만. 이게 그 이유가 그거죠. 이제 확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병력 동원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갖다가 박아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터렛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저 여기서 그 표현이 좀 재밌었던 게, 왜 이렇게 지원제로 바꿨는데 로마군이, 시오나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로마군이 사회 쓰레기장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로 이제 월급을 보장했다는 거. 그쵸. 225 데나리우스로 급료를 올렸답니다. 그다음에 이 지휘관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했었다라는 거. 이게 그 좀 흥미롭더라고요. 지휘관은 이제 황제가 임명을 했으니까 자기가 보고서 이제 잘 골랐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뭐 뒤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인이 지배하는 체제가 좋은 점은 있죠. 분명히 의사결정이 빨라. 네. 그리고 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너무 1인의 자질에 의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판단이 틀리면은 후가닥 날아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 아구스투스는 뭐 우리가 말미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도 그랬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군대에 있어서 질적 저하를 막는데도 신경을 꽤 많이 썼고 여러 가지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게 근위대를 만들었다는 거. 황제 직속에 황제를 지키는, 원래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수도를 지킨다고 이제 이름을 표현해놨고, 연봉도 많고 한 4배인가요? 뭐 됐다고 그러고, 근위대장 한번 하면 이제 출세 코스 밟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근위대가 이제 아주 그냥
자, 이제 후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후기의 이제 주요 관심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제국을 이어갈 것인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서 뭐 천년만년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대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오나나미는 내 피가 섞인 후계자를 세우고 싶어서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은 어떤 법제화된 게 아니고 이 옥타비아누스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거라서 만약에 자녀한테 이거를 계승시키고 싶으면은 또 비슷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닦아놓지 않으면은 또 같은 고생과 또 같은 이제 갈등 또 겪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서두르 이렇게 좀 필사적으로 매달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오나나미가 아마 이제 뒷권에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정통성이란 자기의 능력으로 얻을 수도 있고 혈통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 근데 능력으로 오르는 게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들을 한다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그쵸. 그 자리를 얻어내는 건 그거는 공정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다. 왜냐면 서로 누가 황제가 됐어. 근데 저놈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정함을 막아줄 수 있는 게 혈통을 통한 정통성의 이어짐이다. 혈통을 통해서 쟤는 아버지가 황제였잖아. 그러니까 제가 황제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더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제 뒤에 군인 황제 시대 얘기 나오면서 한참 그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로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만든 이 체제를 어떻게 길게 이어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으로 후계를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얘네들 다 능력 있는 놈들을 뽑아가 능력 있는 놈이 다스리는 게 최상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겠죠. 그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본인이 일단 능력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안토니우스를 죽여버리고 내 능력을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혈통에 집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오나나미는 지도 카이사르랑 혈통 뭐 그렇게 안 섞였는데 뭐 얼마나 먼 조카뻘인데 지도 그렇게 됐으면서 혈통에 집착하니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아우구스투스가 그걸 생각 못 했을까? 안 했을까? 개구리 뭐 올챙이적 생각 못 해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더 집착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재정 처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내 피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카이사르가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뭐 가문 양자로 입적하고 뭐 이름 물려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아까 민용재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또 나 같은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혈통을 좀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혈통을 강조했던 게 참 이 막판에 이 아우구스투스 가문에 참 불행하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요 이야기는 우리가 부록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자기 피가 섞인 후계자를 세우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자기 피가 안 섞인 후계자인 티베리우스를 세우게 됐다라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나라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 황제도 가족은 쉽지 않다. 자, 그렇게 이제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긴 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계획과 거대한 시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로마가 나온 전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우구스투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카이사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기초를 나온 사람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달랐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카이사르는 파트리키 출신이었어요. 명문귀족. 네. 그리고 자긍심이 굉장히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기 뭐 아주 뭐 천한 그 출신은 아니었지만 지방 출신이었고 명문귀족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능력으로 본인이 잘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카이사르는 그냥 종신독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시키는 거 그냥 다 해버려. 아 귀찮아. 니들이 뭘 알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옥타비아누스는 살살 구슬려가면서 상대편도 결국은 내 의지대로 가도록 만드는 또 그런 차이도 그러니까 그 혈통의 차이 가문의 차이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상황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뭐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이해했던 사람인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술라랑도 또 달라. 보면 술라랑 카이사르는 다 독재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 차이도 있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 그런 옥타비아누스를 골라놓은 카이사르도 대단하다. 그 10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사실상 잡아놓은 거는 무슨 선견지명이었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마 이야기 제6권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좋아요, 뭐 좋은 댓글보다 여러분 직접 책 보시는 게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영상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아, 네. 네. 정말 그럼 댓글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나요? 네, 지금도 없기 때문에 뭐, 네. 지금도 없기 때문에 뭐 만들어봤자 아무도 댓글은 안 달아주니까 네. 뭐 삐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부록으로 계속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